아파트 문을 열자 경찰은 젊은 여성 9명의 머리와 40개의 뼈 조각을 발견했다. 오늘의 범죄는 일본 범죄 사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도쿄 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는 범죄 역사상 극도로 드물고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그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았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말 것,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 것,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말 것,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말 것이라는 자신의 신조를 따라 살아왔다. 그러나 매미 소리가 가득했던 어느 여름날, 그는 조용히 9명을 참수하고 2달 넘게 그들의 시신과 함께 살았다. 가해자의 신조와 그의 행동 사이에 이런 끔찍한 대조를 낳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불운한 9명의 희생자들은 어떻게 살해되었으며 왜 그가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을까? 이제 이 끔찍한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017년 10월 다무라 아이코라는 여성이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난 후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 2017년 10월 23일 다무라의 오빠는 그녀와 3일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다무라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는 그녀가 충동적인 행동을 할까 매우 걱정했다. 그는 다무라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할 방법을 강구했다. 그가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2017년 9월 20일에 게시된 매우 불안한 메시지의 트윗이었다. 죽고 싶지만 혼자 하기 두려워요. 누군가 저와 함께 해줄 분이 있다면 DM 주세요. 도쿄에 있고 차가 있다면 좋겠어요. 이 게시물 아래에는 같이 할래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다. 처음에 다무라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하고 싶어요. 라고 답변했다. 해당 계정은 그녀의 댓글에 이렇게 답장했다.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약이나 술을 사용하는 건 어때요? 제 방에는 실행하기 쉬운 다락방이 있어요. 21일 후 다무라는 그 댓글에 오늘이면 좋겠어요. 라고 답하며 저는 1000M밖에 없어요. 도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사세요? 남자예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대화를 본 다무라의 오빠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다무라가 이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그녀의 계정을 통해 실종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이 수상한 남성의 계정 정보를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그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루 종일 수색이 실패로 끝난 후 오빠는 경찰서를 찾아 사건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에 따르면 다무라는 10월 23일 오후 1시 45분 하치오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감시 영상에는 그녀가 검은색 중간 길이 머리를 가진 25세쯤의 마른 체격의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은 하치오 지역에서 마치다역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오다와 라선으로 갈아탄 뒤 다무라의 집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야마시의 츠부라야 역에 도착했다. 오후 2시 47분 그들은 츠부라야 역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인 후 사라졌다. 한 온라인 사용자가 다무라의 트위터 계정에 연락해 그녀가 그 남성과 접촉한 적이 있으며 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30일 그 온라인 여성은 야마시 츠부라야 역에서 그 수상한 남성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정보를 받은 경찰은 그 남성을 매우 의심스럽게 여기며 여성에게 약속 장소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그들은 평복 경찰관들을 현장에 배치해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그날 아침 평복 경찰관들과 다무라의 오빠는 그 수상한 남성을 기다리기 위해 역에 도착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역에서 서성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이는 남성을 발견했다. 가까이서 관찰한 결과 경찰은 그가 감시 영상에서 다무라와 동행했던 동일한 남성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고 그의 행동을 인내심 있게 관찰했다. 그 남성은 잠시 기다렸지만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돌아섰다. 평복 경찰관들은 조용히 그를 뒤쫓다.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남성은 천천히 걸어가 한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소부다이마의 역에서 불과 7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2층 아파트 건물로 많은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남성은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고 경찰은 차분히 그를 계속 관찰했다. 2층에 도착하자 주변 공기가 남성의 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악취로 가득 찼다. 경찰팀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렬한 악취가 즉시 뿜어져 나왔다. 밖에 서 있던 다무라의 오빠는 방 안을 힐끗 보고 그녀의 흰색 가방이 방 안의 물건들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복 경찰관들은 즉시 남성에게 다무라의 행방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방 안의 냉각기를 가리키며 그녀가 그 안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가 거실이다. 거실 안에는 8개의 컨테이너가 있었다. 경찰은 남성이 지시한 대로 냉각기를 열었고 그 안은 고양이 모래로 가득 차 있었다. 고양이 모래 밑에는 사람의 머리와 몇몇 뼈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유해는 실종된 지 며칠 된 다무라임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곧바로 거실에 있는 8개의 컨테이너를 모두 열었고 그중 7개에는 살이 제거된 인간뼈가 들어있었으며 하나는 비어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그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은 현장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여 집을 봉쇄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에는 8개의 컨테이너가 있었다. 비어있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7개에서는 총 9개의 머리와 240개의 뼈 조각이 발견되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압도적인 악취 외에도 경찰은 톱, 가위, 밧줄 등 범행에 사용된 다양한 도구들을 발견했다. 여러 켤레의 신발과 가죽 지갑들도 발견되었으며 욕실에는 혈흔이 있었다. 법의학 조사관들은 유해를 분석하여 9명의 피해자 중 1명이 남성이었음을 확인했다. 모든 피해자들은 사지가 절단된 상태였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초기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3개월 전으로 추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불과 2주 전에 사망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 밖에는 대규모 군중이 모여들었다. 사건을 알게 된 많은 기자들도 도착하여 경찰은 현장을 파란 천막으로 가렸다. 목격자들은 조사 중 이웃 주민들 또한 경찰의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집이 철도 근처에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지나가는 기차 소음이 커서 이웃들이 이상한 소리를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2층에 사는 남성이 이사 온 이후로 집에서 종종 악취가 났다고 보고했다. 당시 주민들은 그 냄새가 근처 하수구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건 발생 16일 후인 11월 9일, 경찰은 DNA 대조를 통해 9명의 피해자를 모두 확인했다. 미우라 미즈키, 21세,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에 거주하던 사무직 직원, 이시아라 홍제, 15세, 군마현에 거주하던 고등학교 2학년생, 다카기 니시카타, 20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거주하던 요양시설 직원, 사다케 히나코, 19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에 거주하던 대학 2학년생, 후지마 히토미, 26세,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에 거주하던 이혼 여성, 스다, 17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 거주하던 고등학교 3학년생, 쿠보추미, 17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에 거주하던 중학생, 무라야마 카즈미, 25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던 편의점 직원, 다무라 아이코, 23세, 도쿄 하치오지시에 거주하며 정신치료를 받던 여성. 9명의 피해자 중 최고령은 26세, 최연소는 15세였으며 모두 어느 정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몇 달 만에 어떻게 9명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곧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의 이름은 시라이시 다카히로로 1990년 10월 야마시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는 27세였으며 실직 상태였다. 그의 4인 가족은 아파트에서 8km 떨어진 야마시 고마스바라에 거주했다. 부모 외에도 여동생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설계자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어릴 적부터 시라이 씨는 자신을 주목받아야 할 존재로 여겼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 중학교 때도 소극적이었고 졸업 사진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그의 부모는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하게 되어 시라이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학교를 자주 결석하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아 독립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시기에 시라이 씨는 삶의 환멸을 느꼈다. 그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숯불을 피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00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라이 씨는 한 슈퍼마켓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슈퍼마켓 매니저는 그의 태도와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얼마 후 그는 슈퍼마켓 일을 그만두고 전자제품 회사로 이직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포주로 일하며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인물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2012년 8월 22세의 시라이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부키초로 이사해 추가 수입을 벌기 시작했다. 그 지역은 도쿄의 유흥가로 유명한 가부키초로 성인 유흥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타카히로는 한 가게에서 일하며 여성을 모집하는 일을 맡았다. 모집 수수료는 월 20만 엔이었다. 여기에 커미션과 상담 수수료를 합치면 그는 최대 30만 엔까지 벌 수 있었다. 수입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낭비하며 거의 저축하지 않았다. 2017년 2월 가부키초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 그는 소녀를 속여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는 물류 및 창고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2달 후 그는 도쿄를 떠나 가나가와 현 야마시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한동안 커튼을 닫은 채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지내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일본 문화에서는 명예롭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는 개념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사건들은 드물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매일 약 70명이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중 대다수는 남성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타카히로는 트위터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5개의 계정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계정이고 나머지 4개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 사람들과 만나려 했다. 2017년 8월 타카히로는 트위터를 통해 21세 여성 미우라 미즈키를 만났다. 그녀는 택배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다. 중학교 시절 그녀는 문제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적응 장애를 겪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트위터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종종 부정적인 콘텐츠를 찾아보곤 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 다른 온라인 사용자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해변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미즈키는 살아남았다. 이후 미즈키는 트위터에서 타카히로를 만났고 20세의 다쿠고 니시나카라는 또 다른 뜻이 맞는 사용자를 초대했다. 세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 함께 그들의 계획을 논의했고 이후 헤어졌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다쿠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미즈키는 이를 보고 자신감을 잃었다. 그녀는 타카히로에게 다쿠고가 포기했으니 저도 거기 가지 않을게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카히로는 미즈키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상당한 저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즈키가 싱글이라는 점을 이용해 그는 그녀의 돈과 애정을 조종한 뒤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톱과 밧줄 같은 도구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온라인에서 소부다이마의 역 근처의 방을 임대했다. 이것이 나중에 경찰이 발견한 아파트였다. 임대료는 저렴했으며 근처에 감시 카메라가 없어 범죄 활동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 어느 날 타카히로는 아파트를 본다는 핑계로 미즈키와 만나기로 했다. 아파트를 둘러본 후 보증금을 내야 했다. 타카히로는 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미즈키는 그를 대신해 51만 엔을 선불로 지불했다. 3일 후 타카히로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미즈키를 초대했다. 그는 미즈키에게 알코올에 수면제를 섞어 마시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미즈키가 반응이 없자 타카히로는 미리 준비한 밧줄로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 증거와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는 인터넷에서 시신 처리 방법을 검색한 후 욕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범죄였기 때문에 이 과정은 3일이 걸렸다. 그는 시신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유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 매일 밤 그는 일부 신체 부위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 그러나 머리는 자르기 어렵고 처리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냉각기와 고양이 모래를 여러 개 구매하여 머리를 보관했다. 일주일 후 2017년 8월 28일 그는 다음 희생자인 15세 학생 이시아라 홍제를 대상으로 비슷한 계획을 실행했다. 이시아라는 조용한 성격의 소녀로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겼다. 중학교 시절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학업 문제로 자주 꾸중을 들어 방에 틀어박히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녀는 어머니와 큰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녀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다투며 무모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주제를 검색하던 중 이시아라는 타카히로를 발견했다. 타카히로는 소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첫 번째 희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미즈키와 이시아라가 실종된 후 그들의 가족은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가나가와 현 야마시 소부다이마의 역 근처였다. 경찰은 주변 지역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타카히로는 아파트를 거의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다. 다음 희생자는 20세의 다쿠고 니시나카였다. 그는 고기능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 실패한 연애 후 그는 우울증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퇴원 후 그는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기차역에서 만나 슬픔의 기차 선로에 뛰어들려 했지만 저지당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그는 크게 낙담하여 생을 마감하려는 생각을 했다. 다쿠고는 미즈키와 아는 사이였다. 며칠 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는 타카히로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다쿠고는 직장에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예상치 못하게도 대화를 나눈 후 그의 충동적인 생각은 사라졌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타카히로에게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타카히로는 매우 걱정했다. 다쿠고가 미즈키의 실종에 대해 알게 된다면 자신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했다. 따라서 타카히로는 선수를 치기로 계획했다. 그는 다쿠고를 아파트로 초대해 술을 마신 뒤 두 소녀와 같은 방식으로 그를 살해했다. 그때까지 그의 아파트에는 이미 3명의 희생자의 유해가 있었고 악취는 더욱 심해졌다. 악취를 처리하기 위해 그는 시신 일부를 끓여보았지만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다. 몇몇 이웃들은 악취를 눈치챘지만 근처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3건의 살인을 성공적으로 저지른 타카히로는 여전히 범행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는 19세의 대학 2학년생 사다케 히나코를 만났다. 사다케는 내성적이었고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 2017년 9월 15일 타카히로는 여자친구를 하룻밤 집에서 내보내고 사다케를 아파트로 초대해 이전 희생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다음 날 아침 타카히로가 범죄 현장을 정리하기도 전에 여자친구가 아파트로 돌아왔다. 처음에 타카히로는 그녀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지만 그녀는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도왔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후 타카히로는 히토미 후지마라는 26세 이혼 여성의 트윗을 발견했다. 그녀는 결혼했었고 딸이 있었다. 일 때문에 그녀와 남편은 별거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관계 악화로 이어져 이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재혼했다. 히토미는 일을 하기 위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딸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유치원에 다닐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히토미는 집에 남아 딸을 돌봐야 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를 탓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2017년 8월까지 히토미는 두 번째로 남편과 이혼했고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쫓겨났다. 이는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고 자살을 고민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트위터에 게시했고 타카히로는 그의 다음 목표를 찾았다. 히토미는 이후 기차역에서 타카히로를 만나 그의 아파트로 갔다. 당시 히토미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타카히로는 그녀가 떠날 것을 우려하여 그녀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그녀를 살해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해 그는 욕실 환기 시스템을 교체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4명의 여성을 추가로 살해해 총 희생자 수는 9명에 이르렀다. 현장에서 발견된 8개의 컨테이너 중 하나는 비어 있었다. 타카히로는 그것을 10번째 희생자를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경찰이 그의 범행을 적발해 추가적인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많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2020년 9월 30일 사건은 도쿄 지방법원에 회부되었다. 피고 시라이시 타카히로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그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단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23번의 법정 출석 동안 타카히로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며 후회를 표했다. 2020년 12월 15일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타카히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타카히로가 체포된 뒤 트위터 재팬은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위반하면 게시물이 즉시 삭제된다. 이 비디오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